저번 시간에는 제가 내 심장 괜찮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몸입니다. 거기에 혈관들이 보이고 심장이 보이죠. 예, 우리 몸에서 심장도 크게 보면 혈관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 속에서 그 혈관의 일부분이 이게 발달해서 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좋게 하는 것은 혈관을 좋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둘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논문에서 The Wisdom of the Body, 몸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몸은 스스로에게 회복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평생 이제 살아가죠. 여기에는 심장이나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도 우리 심장도 혈관도 스스로의 회복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을 좋게 하는 기본 원칙,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피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거는 음식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피가 생명의 중심이고 그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이 바로 그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맛있게 먹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을 먹는 것,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가 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잘 돌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운동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땀이 좀 나도록 움직이는 거죠. 이때 교감신경이 건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이때 심장이 이제 좀 쉽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쉬듯이 심장이 쉰다고 안 뛰는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다. 마음은 병을 이긴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지혜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병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혈관 문제. 그게 심장의 혈관, 곧 관상동맥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체 인구의 6 내지 8% 그 정도니까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심근이나 판막, 심낭 이런 게 들어갑니다. 판막 질환이 한 2.5% 정도 된다니까 꽤 되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 1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심장의 구조 문제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게 이때 심장 초음파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전도 문제. 이거는 이제 부정맥 문제입니다. 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맥박에 이상이 생기는 것. 이것도 한 1, 2%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심해져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몽땅 다 심부전을 만듭니다. 심부전이 인구의 한 1, 2% 되니까 꽤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특히 70% 이상 되면 1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새 고령화 되니까 이 심부전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심장의 관상동맥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이거는 결국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느냐. 예. 이제 그 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동맥경화라는 것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예.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하게 전체 혈관에 동맥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경동맥에 꽤 협착이 있고 동맥경화가 꽤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상동맥에도 여러 군데 협착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우측 관상동맥, 좌측 관상동맥, 심지어는 다리로 가는 하지동맥에도 이렇게 협착 배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오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상동맥에 여러 군데 심한 협착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동맥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꽤 심한 협착이 같이 보입니다. 예,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좋아질 때는 같이 좋아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여러 해 전부터 동맥경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케이스인데, 예, 여기 보시면 65세 여자분인데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왼쪽은 이제 치료하기 전입니다. 좌측 그 경동맥의 경화반 두께가 2.0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화반 두께를 측정해서 내중막 두께죠. 그게 1.5mm 이상이면 경화반이다, 동맥경화다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2.1mm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동맥경화 치료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난 뒤에 2.0이 1.4로 됐죠. 그 다음에 우측은 1.0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제는 이제 동맥경화라 말하기 어렵게 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그 타 대학병원에 이제 그 신경과 치료를 그 진료를 받으시는 분인데 치료 전에는 위에 사진이었어요. 보면 우측 중뇌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있어서 이 혈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예, 중뇌동맥이 이쪽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치료가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가서 다시 찍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혈관이 다시 보이죠. 이게 막혔던 데가 상당히 개선돼서 이제는 뇌혈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동맥을 보면 전체가 파악이 되는 거죠. 좋아질 때는 같이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같이 나빠지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한 가지 케이스인데 이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이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동맥경화 치료 프로그램을 총 40회 진행하거든요. 그 중에 이분은 이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절반하고 이제 체크해 보는데 보니까 벌써 좌측 경동맥에 그 2.2mm 경화반이 1.9mm로 줄고 있습니다. 우측도 3.1에서 2.8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면 다리로 가는 대퇴동맥도 3.0에서 2.2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예, 좋아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보면 전체 전신 동맥 상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관상동맥도 여기는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복잡한 검사를 하기 전에 경동맥 초음파를 봐도 이게 심장의 관상동맥을 어느 정도 이게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맥경화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급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맥경화반에 있는 데서 갑자기 어느 날 경화반 표면에 혈전이 생깁니다. 피떡이죠. 이게 생기면 이게 그 자리를 맞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원위부에 가서 딱 맞게 되면 심장에 있는 심근경색이 오죠. 뇌에는 뇌경색이 오겠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만성적으로 서서히 경화반이 커져서 협착이 오는 거죠. 와서 혈류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에 협착이 올 때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제 운동할 때에는 산소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그때는 산소 부족 때문에 뻐근한 거죠. 피가 잘 안 가니까. 이제 협심증.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 보시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경화반입니다. 거기에 표면에서 혈전이 생겨요. 혈전은 쉽게 말해서 피떡이에요. 피가 엉기는 거죠. 혈관에서는 피가 엉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 불필요하게 엉기면서 그 자리를 맞거나 아니면 원위부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근경색이 옵니다. 전에는 이 경화반이 안에 괴사가 와야 그 다음에 이게 혈전이 생긴다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괴사가 없더라도 이게 혈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반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장을 좋게 하는 기본 원칙 1번, 피가 건강해야 되겠다. 음식 문제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피가 생명의 중심이죠. 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료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먹는 걸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음식이 과연 뭘까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동맥경화 말씀드리면서 저번 시간이죠. 그래서 동맥경화는 그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가 동맥경화는 만성염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혈관을 관리하는 주역이 내피세포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동맥경화는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염,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다? 그게 바로 건강한 음식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항염,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1번 등푸른 생선, 여기는 오메가3가 많죠. 그 다음에 베리 종류,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 거기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엽채류, 그 다음에 견과류나 통곡, 그 다음에 콩 종류 이런 것. 그러니까 현미 이런 게 나고 이런 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오렌지 종류, 다크 초콜릿, 녹차 이런 것들. 올리브 오일 중에는 엑스트라 버진이 효과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기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탄수화물. 이때는 그 300이라 그러죠. 밀가루, 백미, 설탕. 이런 것들은 당 지수가 높아요. 높다는 뜻은 먹자마자 바로 이게 혈중, 이게 포도당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이래 되면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미토콘드리아 과부하 걸리고 자유레디칼 만들어. 그러면 산화반응, 염증 반응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제하자. 그리고 그 음료수 중에 이게 당분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망률, 뇌졸중 이런 게 이렇게 증가되는 게 다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자제하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심지어는 과즙 음료라 하더라도 과당 많이 되어 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당 지수로 되어 있는 것, 야채, 과일, 견과류, 씨앗, 전국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이게 당 섭취를,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음식 중에서 지방 문제. 지방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 하면 글리세린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에다가 지방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는 것을 포화지방산,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데 그 불포화지방산 중에 그 끝에서 3번째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3, 6번째 있으면 오메가6가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란 말이 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에서 3번째, 끝에서 6번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끝에서 6번째에 있는 오메가6번은, 6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자꾸 유발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3번은 반대로 그걸 염증을 억제하는 쪽이에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오메가 6번이라고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우리 몸에 적절한 염증 반응이 있어야 면역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회복도 되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의 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메가6는 이제 리놀렌산 이런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감마리놀렌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이 됩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사이클록시게네이즈, 라이포옥시게네이즈 이런 효소에 의해서 한쪽은 프로스타글란딘, 한쪽은 류코트린 이런 게 만들어져서 그런 면역작용뿐만 아니라 염증을 촉진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에 불리하죠. 뭐 우리 몸에 이제 뭐 관절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많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쓰죠. 아스피린 씁니다. 그 다음에 엔세이드라고 하는 소염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모빅 이런 약도 씁니다. 세라베락스 이런 거 쓰죠. 이런 게 뭐냐 하면 다 이 효소를 억제하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스테로이드도 씁니다. 이것도 역시 라이포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이런 걸 써가 또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약을 안 쓰더라도 그것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천연적으로도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강이나 강황이나 녹차, 양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요소를 천연적으로 억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먹어줘도 항염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메가3 문제입니다. 오메가3를 이제 우리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들깨나 아마씨,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깨 기름 이런 게 아주 좋겠죠. 여기에는 알파리놀렌산, 그 다음에 EPA, DHA 이런 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EPA, 코자펜타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략은 혈관에 좀 더 작용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H, 도코자 헥사노익 애시드, 이거는 신경계 쪽에도 작용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이제 밑에 다른 것들, 그 중에 이제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런 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오메가6이 만든 거하고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 그 다음에 혈전 만드는 거 억제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오메가6번과 오메가3번은 똑같은 효소를 씁니다. 써가지고 그 다음 이제 대사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번을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오메가6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류코틴이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영양소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특히 이게 오메가6번이 3번보다 10배를 많이 먹어요. 예. 그런데 건강식은 대략 1대4 정도, 오메가3, 1, 그 다음 오메가6, 4, 이 비율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몸에 염증이 있다, 이런 치료 목적이라면 1대1까지 좋습니다. 이러한 오메가3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등푸른 생선. 여기는 고등어, 정어리, 멸치, 연어, 참치가 있습니다. 멸치도 등푸른 생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병원에도 이게 환자분들 중에 수온이 막 과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측정해보면. 뭐냐 하면 참치회를 이게 너무나 많이 즐겨 먹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치나 이런 거에는 이게 또 오메가3뿐만 아니라 그게 수은 이런 게 중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그 등푸른 생선 중에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좀 오래 안 사는 것. 오래 살면 누적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먹는 그런 종류, 참치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대신에 고등어나 정어리나 멸치 이런 쪽은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 아마씨 기름 이런 것. 그 다음에 견과류나 씨앗에도 양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적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습관을 들였습니다. 견과류 씨앗 이런 것들, 생선 이래 많이 먹는 것 이런 것 쪽으로 저도 이제는 식습관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녹색 엽채류 이런 데도 조금씩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아니지만 앞서 드린 대로 그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이런 게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상당히 예방이 된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역시 생선이 더 낫습니다. 그거는 뭐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사망률이 이게 10% 이상 감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먹자. 예. 6번 먹으면 더 좋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매일 많이 먹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건 사망률이 확실히 증가됩니다. 뇌졸중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햄, 소세지, 이거는 상당히 나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 이하를 먹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먹으려면 노른자는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WHO 권장사항에도 육류는 일주일에 350에서 500g. 너무 안 먹는 거 안 돼요.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또 더더욱 더 이게 근육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에서 500g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한 150g을 3, 4일 정도 먹는 정도니까 그래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좀 더 먹는 게 좋겠다. 예. 가공육, 햄, 소시지는 하루에 10g 미만으로 먹어라. 그 다음에 생선은 하루에 20g 먹는 게 좋겠다. 예. 60g까지 먹으면 계속 사망률이 더 줄어든다. 이게 이제 통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WHO에서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채, 과일 먹는 것은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예. 마늘도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 들어있는, 야채,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이게 파이토케미칼, 이게 바로 항산화죠. 그게는 대표적인 게 폴리페놀, 베타카로텐, 이게 항염, 항산화, 그리고 심혈관 이런 것, 암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피세포 기능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염증도 떨어뜨리고 혈관, 심장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파이토케미칼은 아니지만 식이섬유질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 내지 25g은 먹어주자 이겁니다. 대략 25g 정도의 그 식이섬유라는 것은 양배추 큰 입으로 6개, 그 다음에 사과 10개니까 이건 좀 무리죠.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사과 한두 알 정도 먹으면 되겠죠. 미역 25g이에요. 미역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먹으면 심혈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뇨, 그 다음에 대장암 이런 게 다 예방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도 현저히 도움이 됩니다. 예. 심혈관 질환 사망률 26%, 암 사망률 22%, 총 사망률 23%,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복부지만 다 줄여줍니다. 예. 예,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견과류 씨앗, 이건 많이 먹는 거 좋다. 이건 아까 이게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플라보노이드 들어있죠.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3도 꽤 들어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떨어진다. 예. 그리고 이 문제와 별도로 항염, 항산화와 별도로 산화질소를 이게 잘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대표적인 게 혈관 내피세포예요. 이 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혈관 확장하죠. 항염, 항산화 다 합니다. 그 외에 혈소판은 이걸 가지고 혈전 억제하고, 뇌신경에서는 신경전달 물질로 쓰고, 백혈구는 또 이걸 가지고 살균하는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장의 뭐 평활관 이런 것들은 또 이게 이제 혈관을 이제 근육을 릴렉스 하는 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나이 들수록 보시면 나이가 쭉 드니까 30, 40 넘어가니까
이 젊은 나이에도 뚝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느냐? 혈관에서 산화질소 만드는 능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40대니까 벌써 절반이죠. 50% 떨어지고 60, 70대니까 남녀 모두 공이 거의 뭐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야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식품, 이제 녹색 엽채류, 비트, 오렌지, 수박, 석류, 견과류, 씨앗, 그 다음에 마늘, 초콜릿, 녹차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녹색 엽채류나 채소죠. 비트 이런 거는 식이 질산염이 많아서 그렇고, 수박에는 시트룰린, 그 다음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몸에 들어가서 내피세포에서 그 산화질소 만드는 바로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견과류, 통곡, 그 다음에 콩 종류, 생선, 그 다음에 육류, 닭고기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유제품, 계란 좋지만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겁니다. 수박, 초콜릿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외에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D, B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이 안 좋죠. 이게 고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섬유질 적게 먹고 야채 적게 먹고, 이거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지중해성 식이가 이게 통계적으로 현저히 좋습니다. 거의 뭐 30%, 40% 이래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 줄이죠. 뇌졸중 줄이죠. 이거는 특징이 채소, 과일, 전곡류, 이런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고, 이게 쇠고기보다는 이제 닭고기 많이 먹고 올리브 기름 이런 것.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식사도 비교적 좋은 편인데, 우리나라 식사에도 조금 보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야채, 과일이나 이런 견과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조금 더 먹고, 이게 그 돼지고기, 쇠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조금 더 먹고, 이제 가능하면 올리브 기름 조금 이제 엑스트라 버전이죠. 좀 더 먹고,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 와인도 한두 잔 정도. 예. 또 일부러 막 챙겨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침 굶는, 이게 습관적으로 굶는 사람 아주 안 좋습니다. 27% 심혈관 질환 증가합니다. 그 다음 더 안 좋은 것은 이게 늘 이게 야식 먹는 게 습관인 사람. 아마 그 야근을 많이 하면서 야식 먹는 사람들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규모 이게 그 전향 연구를 했습니다.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55%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사 외에도 아예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항염, 항산화 이제 그 수액제를 이제 사용합니다. 경구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염증을 이제 떨어뜨리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는 이거와 더불어서 ECP라고 하는 이제 혈액순환,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하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항염, 항산화 외에도 아르기닌을 이제 그 약제로, 주사제로 해서 내피세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담배라든지 과도한 음주라든지 이런 건 이제 절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만, 스트레스, 혈압, 당뇨, 이제 고지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절해야죠. 여기 보시면 LDL을 낮추는 게 좋다 해서 이제 스타틴을 우리가 먹는데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래 사는 사망률을 보니까 LDL이, 이거는 일반 사람입니다. LDL이 대략 100에서 140, 120, 140 정도 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요. 예. 그리고 70 이하로 떨어지니까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예, 일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유하기를 이제 150 이상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이제 쓰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한 190 이상 되면 쓰는 게 좋겠다. 다만, 이게
심혈관 질환이에요. 중풍이라든가 뭐 협심증 이런 게 있다든지 동맥경화가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예외입니다. 이때는 70 이상이라도 이게 여기 위에서는 일반 사람 안 쓰는 그런 수준이라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것이 확실히 이게 사망률을 줄이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문제죠. 낮은 것 더 문제고, 이게 낮은 게 문제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도움이 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레드 와인을 즐긴다면 한두 잔 정도도 조금은 도움 되는 거로 있습니다.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만, 흡연 이런 걸 조절하는 것 도움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무조건 이게 비만은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50대 이상이 돼서 이게 약간 비만이 있는 게 유리합니다. 50대 이상이 날씬한 사람은 불리해요. 물론 원래 날씬한 사람이 유리하려고 일부러 살찔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약간 살찐 사람이 일부러 막 지나치게 살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BMI가 25에서 30 정도 되는 게 50대 이후에서는 가장 적은 사망률을 나타내더랍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가 조금 있는 거,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있는 거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최근 치료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47세 여자, 남성분인데, 동맥경화 이게 심합니다. 관상동맥에 세 개가 다 심하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우회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장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저희가 하는 동맥경화 치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심장 기능이, 심장 이게 한번 짤 때 그걸 박출률이라고 합니다. 구출률, 박출률 52% 이상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43%밖에 안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니까 57%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제는 헬스장에서 이제는 웬만한 헬스를 다 해도 까딱없습니다. 전에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수액 치료하고 이제 이 CP 장비 쓰는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시간적으로는 총 35회, 5시간, 횟수로는 총 40회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하고 실제로 동맥도 이제 상당히 개선된 걸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게 나빠질 때는 다 같이 나빠지고 좋아질 때는 다 같이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기본 원칙.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피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항염, 항산화,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잘 만드는 식품, 이런 걸 챙겨 먹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피가 잘 돌아야 되겠다. 운동에 대한 거죠. 이제 이 문제하고 세 번째,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관리죠.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게 심장과 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때 쓰이는 그 툴이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게 손쉽게 우리가 그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올려주세요.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챙겨서 하기가 너무 힘든데 나이 든 사람에게 추천해 주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격한 유산소가 아니라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예, 이제 첫 번째, 걸을 수 있으면 걸으세요. 예.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빠른 걸음으로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시고 그걸 나눠서 해도 됩니다. 한꺼번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예를 들면 한 뭐 20분씩이라도 매일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자기가 감당할 만큼, 심지어는 협심증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장이 약간 뻐근할 정도, 뻐근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주시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조금 며칠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예,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 그래서 차츰 늘려서 하세요. 그래서 처음은 걷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1시간에 한 3km 정도로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 뭐 시간에 4km, 뭐 그다음 5km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속도도 늘려가고 시간도 조금씩 늘려갑니다. 예. 그리고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예. 무릎 관절만 괜찮다면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 뭐 아쿠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아쿠아 하시면 무릎이 좀 안 좋아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다 못하는 나는 그냥 그 하루 종일 이제 그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끔 물어보면 어떤 운동 하세요? 숨 쉬는 운동 합니다.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심호흡이라도 이게 어디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심호흡이라도 계속 하세요. 그것도 크게 들이셨다 내쉬다 하면 그것도 혈류량을 굉장히 증가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천천히 크게 힘껏 들이셨다가 그다음 힘껏 내뱉고 그거라도 계속 하세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경동맥에 혈전이 있어서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고 지혈증 고지혈약을 7년 복용하다가 4개월 전부터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수정합니다. 경동맥에 혈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동맥에 그 경화반이 있었던 거죠. 그게 동맥경화. 그게 있어서 이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지혈약과 그 다음에 혈전 방지하는 약,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아스피린이나 이제 그 클로피도그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항혈전제죠. 이런 걸 이제 복용하고 있다가 고지혈약은 7년 복용하고 있다가 4개월 전부터 끊었다 그러는데 끊기 전에 먼저 혈액 검사를 해서 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맥경화가 있는 분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이게 70을 넘어간다, 100을 넘어간다 하면 그거는 고지혈약을 부작용만 없다면 다시 써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혈전 그 약, 그러니까 혈전 억제제, 항혈전제는 경동맥을 초음파를 다시 체크를 해봐서 그게 그러니까 협착, 다시 말해서 그게 경화반만 있을 뿐만 아니라 협착 정도가 50%를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항혈전제를 갖다가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50% 이하다. 그러면 항혈전제를 차라리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당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뇌경색,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그 협심증, 이런 그 다른 질병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써야죠. 예.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몇 살 이상부터는 심장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찍어야 하나요? 심장 초음파를 찍는 주기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뭐 예로부터는 보통 심장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게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판막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 박지현님은 제가 바로 이 앞에 했던 내 심장 상태 괜찮을까요? 라고 했던 그때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장 관련 증상들, 두근거리거나 뻐근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일단은 바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했을 때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도 있죠. 동맥경화, 그 다음에 먼저 경동맥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지혈, 고혈압, 그 다음에 그 당뇨 이런 것,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씩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뭐냐 하면 건강검진하는 그런 인터벌하고 같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심장 초음파를 같이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가 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경동맥도 같이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소화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소화에 또 편한 탄수화물 종류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혈관에 좋은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당지수가 낮은 것들, 당지수가 높은 것, 예를 들면 백미,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현미가 좋긴 한데 이런 것이 힘들다 그러면 다른 탄수화물로서는 어쩔 수 없죠. 이게 백미를 조금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다른 탄수화물은 고구마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예. 이게 당지수가 낮은 것들이죠.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이게 당지수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시간 지나면 이제 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에 당이 올라간 정도의 총량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역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먹었을 때 그때 2시간 사이에 올라간 걸 갖다가 총량을 그걸 1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가 올라가느냐 따지는 게 당지수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낮은 것들 볼까요?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과일 종류들, 바나나, 이게 포도 이런 게 낮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구마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라든지 사과, 보리, 그러니까 보리밥을, 백미에 보리밥을 좀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죠? 콩을 좀 같이 넣어서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이나 땅콩이 이게 제일 낫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을까요? 예, 오메가3를 영양제로 챙겨 먹어도 괜찮아요. 생선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비려서 먹기 싫어요. 예. 이건 첫 번째는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고도 이런 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요리를 좀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레몬즙이나 이런 비린내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그 요리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멸치 이런 거는 비린내가 거의 안 나잖아요. 멸치 이런 걸 좀 충분히 먹는 거죠. 예. 그런 거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3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리면 여기 등푸른 생선 다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들기름, 그 다음에 들깨 이런 게 있습니다. 호두도 많죠. 호두를 그렇게 너무 많이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들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 쓰십시오. 그리고 이런 견과류나 아보카도, 예. 그 다음에 야채 중에는 좀 적지만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보완적으로 드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고등어나 정어리 이런 걸 요리할 때 좀 이게 비린내가 적게 나도록 이런 그 요리법을 갖다가 좀 보강해서 먹는다. 그 다음에 멸치같이 아예 비린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등푸른 생선. 멸치도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챙겨 드시고, 아니면 이제 들기름, 예.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아보카도, 야채 이런 걸 좀 넉넉하게 먹는다. 네, 이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70대 초반 남성이신데 당뇨도 있으시고 협심증도 있어요. 쇠고기를 하루에 150g 정도 기름 없는 부위를 먹고 있습니다. 또 오리고기는 어떤가요? 예. 예. 답은 오리고기를 조금 더 드시고, 예. 쇠고기를 절반 정도 줄이시면 좋겠어요. 매일 드시는 걸 이거를 갖다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오리고기로 이렇게 좀 대체하시는 것, 예, 권장드립니다. 예. 여기 한번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단백질. 여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생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건데. 그런데 쇠고기, 돼지고기를 매일 먹으면 사망률, 뇌졸중이 확실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일주일에, 육류 토탈 해가지고 일주일에 300에서 500g 정도, 그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절제해 주세요. 그 중에, 이게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그 쇠고기나 돼지고기로 일부분 대체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총량은 이게 300에서 500g 정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잘 드시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이게 그 단백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예. 다음 질문.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가끔 숨쉬기가 힘든 증상이 저녁만 되면 나타납니다. 예. 공황일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증상이라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심장 관련 질환일 확률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심장 관련 증상임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답은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애매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두근거리고 숨쉬기 힘들다. 그러면 심장 관련 검사를 해보세요. 이제 기본 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심전도, 엑스레이, 그 다음 혈액 검사. 그래서 1차적인 검사는 꼭 해보시고, 그래 괜찮다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혹 그 중에서는 확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답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동맥은 정상인데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죠. 칼슘의 그 칼슘 스코어, 아가스톤 스코어가 이게 460, 그리고 관상동맥 한 곳이 15% 좁아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이게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약을 1년 먹고 LDL 수치가 70 정도 나와서 약을 끊고 1년 지났는데 LDL이 107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칼슘 스코어가 460, 이제 400 이상이면 제법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관성동맥에 15% 협착은 있다고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성동맥, 동맥경화는 있다. 그리고 경동맥은 정상인데 제가 봐서는 경동맥을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아마 뭐 여담이긴 하지만 한번 저희 병원에 한번 오셔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봐드릴게요. 예, 검진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LDL이 107이다 하면 이미 동맥경화는 확인이 됐으면 이분은 제 생각에 약하게라도 LDL을 조금 더 낮추는 겁니다. 이게 70 언저리까지 이게 낮춰주는 그 약을 가장 약한 그 스타틴을 써주는 것. 거기에는 피타바스타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ml짜리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약을 먹어주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다고 했을 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